그런 어떤 극단적인 해석은 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안 하는 산업들이라는 거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처음에 어떤 투자의 선택을 하게 됐을 때의 상황을 한번 복귀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때로는 저는 무승부 전략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거든요. 오늘 모신 분은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김영렬 센터장이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오랜만입니다. 요즘 시장이 너무 힘드네요.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떻게 할지 정말 멘탈이 다 붕괴되는 상황이라 현재 일단 시장 한번 상황 분석해 주시죠. 네, 사실 우리 국내 주식시장, 국내 투자자들이 더 힘든 시기입니다. 그렇죠. 사실 지난 하반기만 해도 시장의 침체가 이어져 왔었고, 다행히 코스피가 3,000선 정도에 머물러 왔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선제적인 우려가 시장에 선반영된 이후로는 다시 경기 흐름에 맞춰서 주가가 복원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 등을 갖고 있어 왔는데, 오히려 해외 금융시장이 더 불안정해지는 영향 등이 우리 주식시장, 금융시장에 이중부담으로 영향을 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초 이후에 주가 수익률도 극히 부진하고, 또 마찬가지로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이 조금 불안정해지는 변화 등을 보이게 되면서 어느 때보다 우리 투자자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일단 미국 시장부터 금리 인상이라는 화두가 나온 다음부터 막 흔들리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과거처럼 조정, 좀 깊은 조정으로 끝날 것이냐 이러면 좀 안심이 되는데 이제 버블이 꺼지고 대세 하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걸 정말 두려워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러면 딱 그렇게 완전히 100% 믿으면은 뭔가 액션을 취하겠는데 지금이라도 떠나든가 뭐 이러겠는데 네네.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네네. 근데 또 한쪽에서는 과거 데이터를 봐도 금리 인상이 되면 오히려 주가는 오를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대감을 못 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런 우려가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투자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는 여전히 확장 국면에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침체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그 상황이다라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의 이런 확장 국면에 대한 기대가 주식시장에는 이미 많이 반영이 되어 있었다 보니 과도하게 반영되었었던 부분 등을 지금 시정시키는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조금은 방향성에 대한 논쟁이 붙어 있다라는 점인 거죠. 그리고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경기 침체가 있다라면은 뭐 주가가 내려가는 건 선행적으로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았느냐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조금 이런 혼란스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2월 초에 썼던 보고서의 타이틀이 경제는 퍼즐, 투자는 미로찾기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퍼즐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조각을 전부 다 대입해서 하나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퍼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코로나라는 문제,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과 같은 새로운 조각들을 서로 끼워 맞추고 있는 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인데요. 문제는 쉽다라고 느껴졌었던 투자가 자꾸 가로막히고 막힌 곳에 도달을 하다 보니까 그 되돌아오는 과정에 대한 거부감 등이 현재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표출되는 과정에 있고, 그 영향에서 미국 주식시장 그리고 주요국 선진 증시에 대한 이런 되돌림 과정 등이 과연 이것이 되돌림인 것인가, 아니면 원래 우리가 섰던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헛갈림과 공포 속에서 휩싸이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 투자가 더 어려워진 그런 위치에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새로 최근 2년 사이 코로나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정이 있어도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이게 이제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때 이제 물타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거의 이제 수는 늘어나고 더 하락폭과 손실폭이 커진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부터 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투자자분들에게는 최근에는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그 어떤 코로나 이후에 대한 부분만을 가지고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투자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또 지난 1, 2년 사이에 처음 투자라는 세계에 발을 들이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꼭 드리는 부분, 당부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일생 동안 투자 활동을 한다고 가정을 할 때
몇 번의 게임을 내가 치르게 될 건가 이거를 생각해 보자.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게임만 지금 내가 치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게임이 결과가 내가 이제 투자라는 것들을 그만둘 때가 어느 시점일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투자라는 것이 이미 뭐 지난 1, 2년 사이의 변화에서도 느끼셨던 것처럼 때가 딱 정해져 있다라 볼 수는 없어요. 계속 내가 경제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투자라는 것도 계속 병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치르게 될 몇 번의 게임 중에 승률을 높이는 것이 성공 투자의 지름길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20게임을 한다. 그럼 이 20게임 중에 10승 이상만 거두게 된다면 성공 투자겠죠. 그리고 내가 패전을 기록하게 되는 그 숫자를 최소화하게 되는 것이 성공 투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코로나 시즌에 어울렸었던 그 투자의 게임은 종료가 되어 간다라는 것들을 미리 조금 인지를 하셔야만 되는데 사면 일단 오르는 시장.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시장은 새로운 시장이다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될 텐데요. 아직까지는 많은 투자자들이 지난 2년의 투자 환경의 연장선 그런 관점에서만 자꾸 접근을 하려다 보면 지금도 힘들지만 문제는 앞으로도 변화될 투자 환경에 있어서도 적응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끊고 넘어가는 관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화되는 이제 새롭게 변화되는 환경 이것이 과거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한국 주식시장의 특징 이게 다시 반복이 되는 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다시 그런 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걸로 봐야 될까요? 뭐 사실 그 어떤 사회라든지 경제 시스템이 발전이 없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머무를 필요가 없겠죠. 우리 경제나 한국 사회는 계속적인 어떤 변화에 맞서서 도전해왔고 그 도전에 대한 결과물로 상당한 변화와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코로나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난 이후로는 세계 경제가 뭐 하나는 또 얻고 넘어가는 부분 등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연히 이전으로 돌아간다라는 맹점으로만 주식시장의 위치, 코스피 지수의 위치도 예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식으로 조금 몰아가는 것은 시장에 대한 이해를 조금 잘못하고 계신 경우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실례로 우리 경제를 어떤 명목 기준으로만 생각해서 보면 2,000조 원에 달하는 경제 규모거든요. 시총? 아니요, 우리나라 경제요. 그렇죠. 경제 규모. 이 경제가 지금까지 역성장하고 수축됐었던 경우들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여러 경기 침체 사유 등은 있었지만 기간별로 봤었을 때 상당히 짧은 시간이었었고 그 전부를 회복시키고 난 이후에 그 발전 자체는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상장 기업들의 이익 수준이라던가 시가총액 변화에 역시 계속 축적되는 과정을 보이고 있는 부분인 것이지 뭔가 원점으로 돌아서는 이런 변화를 보여주지는 않았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 코로나 발생 이전에 코스피가 2,000이었기 때문에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면 코스피도 2,000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이 드실 수도 있지만 지난 2년 동안의 이 변화, 발전 등을 그것은 전부 다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극단적인 해석은 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과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너무 앞서 나가서 조금 과대평가되었었던 것들은 무엇인지 이것이 지금 제거되는 과정 정도로만 보는 부분이 맞거든요. 그래서 믿을 것은 믿자. 이 점을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네요. 그 믿어야 될 것은 실적인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적이고 그 실적에 대한 그 실적의 기반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해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뭐 사상 최대 실적이 또 나왔을 예정인데 문제는 이 실적이 반짝 실적일 수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뭐 10년 전으로 이익 수준이 돌아간다거나 이런 일에 변화가 있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들리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뭐 우리 반도체가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반도체 수급이 타이트하다라는 거, 반도체가 제때 공급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자동차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의 어떤 잠재력이나 포텐이 그 잠재력이
전부 다 지금 시장에서 표출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경제 성장에 대한 성과를 이뤄내 주었다라는 것은 우리 어떤 지금 주식시장이나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에 조금 좋지 않았었던 기억들이 투자자들에게 너무 많이 투영되면서 너무 의기소침해져 있는 것은 아닐까. 여전히 우리 기업들에 대한 믿음은 좀 부족한 것이 아닐까. 이런 안타까움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는 과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숫자로 볼 수 있는 시기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후퇴를 하는 게 아니라 성장은 계속 하는데 단지 그 성장의 폭이 작년에 비해서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무조건 이제 21년도와의 비교 등을 통해서 올해의 부족함이 이런 거고 이런 어떤 숫자의 실망스러움이 앞으로 계속될 거다. 이런 식으로 본다라는 것은 뭐 우리 주식시장이나 어떤 투자 근성에서 가장 고질적으로 안 좋았었던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냄비 근성 등과 같은 사실 그런 측면이 있다라 보여지고요. 분명 21년도 실적만큼은 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익 레벨이 지난 20년도라던가 그리고 이전 우리 영업 환경이 좋았었던 시기였던 17, 18년도 이때와 비교해서 본다면 오히려 17, 18년도 때와 비교해서 보면 반도체를 제거하고 봤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성장이 드디어 우리 사회 내수 경제 사회에서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도 좀 흥미로운 변화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전혀 우리 지금까지의 변화가 실체가 없는 것은 분명히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겠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외국인은 뭔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뭔가 더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믿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 살 때 같이 사고 팔 때 네네. 같이 팔고 해야 된다. 네네. 그래야 한국에서는 돈 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닥을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역대급으로. 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네네네.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외국인 수급은 저 역시 많이 관심 있게 보지만 인정하는 것은 하나는 있습니다. 그들의 자본력. 그만큼 뭐 선진금융에 축적된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클 테니 그 자본력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특정 국가나 지역 권역 내에서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그거는 저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 첫머리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무언가를 많이 알고 있다?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전만큼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이며 실제로 뭐 탐방을 다녀도 저희가 더 다니면 다녔지 그들이 다닐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뭔가를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느낌은 들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조금 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과연 코스닥 시장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의 실체는 무엇일까?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눠질 수는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은 코스닥의 개별 기업이나 산업, 시장을 알고 접근한 외국인은 별로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오히려 코스닥 시장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의 실체는 단지 원화 표시 자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대용물을 코스닥 주식으로 활용하는 투자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코스닥 주식은 번외로 조금 투자의 개념을 갖게 되는 거고 황금성이 좋은 외환 시장의 하나의 그 표본으로서 코스닥 시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외국인 수급의 변화가 나타날 때를 보면 뭐 어떤 외국인의 매도가 우르르 동시에 나오고, 그러니까 일종의 바스켓 매매인 거죠. 그래서 시총 순위에 따라서 그런 변화 등이 나타나는 모습 등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개별 기업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를 가지고 나서 보기보다는 뭐 신흥지수 편입되어 있는 중소형주 펀드에 편입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의 풀을 가지고 인덱스 거래를 하는 정도의 실체가 외국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가 커지게 되는 환경은 매크로한 측면 등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먼저 이제 연준의 정책 변경에 대한 우려라던가 또 유럽 내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요소 등을 다 이렇게
같이 모아보면은 아무래도 달러라든지 유로 등과 같은 선진 통화에 대한 강세가 당분간 계속된다라는 뜻이고 민감도가 큰 이종 통화, 특히 신흥국 통화 가치는 절하 압력이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피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 기피 대상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베타가 큰 코스닥 시장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 손쉽게 나온다. 그런 쪽에 대한 의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대급 그러면 우리가 보통 금리 인상이 되고 달러 강세가 되고 그러면 신흥국 자금은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하는 그렇죠. 이런 그 매크로적인 차원에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뭐라 그럴까요? 그냥 외국인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인가요? 그래서 과거의 그 데이터를 쭉 수집해 보면은 코스닥 시장에서 역대급으로 외국인이 많이 사던 시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어떤 걸까? 바이오 붐일 때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스토리가 그 영향을 미쳤었던 적도 있는데 대부분 그 해당되는 시기에는 우리 무역 수지가 좋다거나 그리고 원화의 절상 압력이 강해지는 즉 원달러 환율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신호등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아무 이유 없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에서 활동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원칙 중에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대부분 성장주에 대한 비중이 많은 기업들이다 보니까 금리의 민감도가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첫 번째가 되고 또 하나 코스닥 시장에 붐이 오려면은 바로 원화가 절상 압력이 강해질 때 이때 그 코스닥 시장에 붐이 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코스닥 벤처 붐이 불었었던 시기가 있죠. 네. IT 붐이 불었었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이제 보면 우리 외환위기 직후에 2000년. 네, 그렇죠. 원화가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1,500원, 1,800원 이렇게까지 갔다가 1,000원까지 내려오는 원화의 어떤 강력한 변화의 시기가 나타나게 되었을 때 코스닥 붐이 불어왔었거든요. 네. 이제 이런 여지 등이 바로 그 흐름을 대변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금리 인상이 되면 네네. 일단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나스닥도 사실 많이 급락한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스닥 지수 말고 개별주들을 보면은 불과 2,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아주 각광을 받고 인기가 있었던 그 성장주들이 거의 반토막 70%, 80% 빠졌단 말이죠. 네네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 것인지 아니면 이거는 좀 오바이고 이게 다시 이제 그 우리가 뭔가 반등하는 시점에는 올라갈 거라고 믿어도 되는 것인지 이건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이쪽의 네네. 성장주들. 네네. 사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먼저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전의 기억들을 가급적 빨리 삭제하는 거가 더 중요합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PDR 몇 배, PSR 몇 배로 계산했던 네네네네네. 주식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부터 우선은 머릿속에서 삭제하는 부분 등이 중요하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투자 환경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런 성장주들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던 시기가 경기 상황은 가장 극도로 안 좋았었던 시기입니다. 네. 우리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없었던 시기죠. 그런 경기 침체 상황이 오니까는 재정 부양에 나섰고 시장의 유동성을 어마어마하게 풀어서 뭔가 이제 우리가 돌파구를 삼아야 될 부분 등이 있다라는 것들을 진행시켜 왔고 그런 성장주들이 인기를 얻어왔다라는 거죠. 문제는 지금부터는 그 정책 환경이 전부 다 지금 바뀌었는데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그 성장주들만을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시나리오를 그거에 맞춰서만 이뤄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여전히 성장주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야, 이렇게 경기 상황이 안 좋고 심리가 안 좋으면 금리 인상? 그건 못하는 거잖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금리 그렇죠. 다 죽자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나 하는 그 금리 인상에서의 그 매파적인 어떤 행위들이 좀 네네. 완화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투자 환경 자체가 바뀐 상태에서 오히려 지금 시간을 벌 수 있는 기업들 이런 바뀐 환경에서 또 순위 다툼이 시작될 수가 있게 될 텐데 그 사이에 밸류를 쟁취할 수 있는 쪽은 무엇이 될 것이냐 이거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실례로 지난 하반기 특히 4분기 이후로 침체된 쪽에 말씀하셨던 그런 성장주들 특히
플랫폼 기업들이 주가가 뚝뚝 내려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로 봤었을 때 넷플릭스라든지 메타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급추락했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보게 되면 카카오가 여러 이벤트나 여러 어떤 뉴스와 이슈에 휩쓸리면서 그렇죠. 막 주가가 뚝뚝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카카오가 주가가 올라갈 때 이들이 무슨 밸류를 쟁취하면서 주가가 재평가되었느냐. 그때는 바로 금융의 밸류를 흡수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가장 많았어요. 그러면서 코로나 초기에 나타날 때 네이버와 카카오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만큼 시가총액이 감소했었던 주체가 있었는데 바로 은행이었습니다. 은행과 보험 등이 이대로 가다가는 금융산업이 사라지고 플랫폼 기업들이 결국 금융을 대체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제로섬 게임이 거기서 이루어졌거든요. 네. 근데 되게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지난 4분기부터 카카오나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기반에 주가가 내려가는 동안에 시가총액이 커지는 쪽이 바로 있었는데 바로 은행과 보험이었습니다. 이거를 그냥 수익률 개념으로만 볼 부분이 아니라 다시 뭔가 정상까지는 모르겠지만 서로의 밸류의 쟁탈전이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변화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단지 어떤 탑논리만을 바라보게 된다면은 오히려 거기에서 투자자들이 더 고전할 수 있는 우려가 생긴다라는 거죠. 아니 지난 짧게는 몇 달 그리고 길게는 한 2년 정도 우리가 미래의 경제를 쥐락펴락할 그럴 산업만을 보다가 갑자기 은행주 사라고 그러면 손이 나갈까요? 안 되죠. 잘 안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투자 환경이 그런 투자 환경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사실 그런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소위 가치주 혹은 경기 민감주 이렇게 매출이나 이익이 늘고 있는 이러한 섹터들이 기업들이 앞으로는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하실 때 경기 논리를 가지고 대입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확장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었던 여러 연초 이후에 지금 수익률이 선방하고 있는 것들을 쭉 보다 보면 유틸리티라든지 산업재나 금융 필수 소비재 조금 경기 방어주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소리냐? 경기는 확장되고 있다는데 관심은 경기 방어주를 가져가라고 한다라면 둘 중에 뭐가 정답이고 어떤 게 거짓말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제가 정책 환경이 바뀌다 보면 그 바뀐 환경에 기업들도 대응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 대응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수습하는 시간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기 민감 산업 등은 최근에 어쨌든 원자재, 원재료, 그리고 생산 비용 등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수익성이 위협을 받을 거다라는 문제가 제기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수습이 되는지를 점검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이 되겠죠. 그리고 현재 지금 1분기 실적은 대부분 감익 전망이 지배적인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에 대한 어떤 투자 이유가 부족해져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경기 방어주라고 말씀드렸었던 유틸리티, 산업재, 그리고 필수 소비재, 금융 등과 같은 산업 등의 특징을 보게 되면 뭐 경기 흐름을 안 탄다라는 쪽으로는 스타일적으로도 우리가 항상 얘기해 왔지만 이들 산업의 공통점은 더 이상 경쟁 기업들과 지나친 경쟁을 하지 않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은행으로 예를 들어서 보면 KB나 신한이나 하나 이런 데에서 엄청난 물량 공세를 통해 경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신사들도 보면 한때는 가입자 수를 뺏고 빼앗는 이런 식으로 하다가 SKT, KT, LG 플러스 요즘은 서비스도 보면은 그냥 그래요. 별로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안 하는 산업들이라는 거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진에 대한 훼손 위험이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익을 더 믿을 만한 기업들이 이런 경기 방어주 쪽에 많이 있더라. 그리고 뭔가 정부가 나서서 투자를 이뤄내다 보면은 오히려 그런 쪽에
수혜가 갈 수 있는 공산이 크다. 이런 쪽의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흐름 중에 하나가 지난 10년 전 금융위기 수습하고 양적 완화가 끝나면서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2013년도부터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었고 2015년 12월서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됐는데요. 2013년도 코스피 200 내에서 수익률 1등 종목이 한전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2014년도에 포지 종목들이 등장을 하면서 SKT와 LG 유플러스가 그 다음 연도에 수익률 1등을 기록했었고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는 뭐 산업 논리, 물론 이제 당시에도 논리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2013년도에는 뭐 전기료 인상, 한전 매지, 삼성 본사 부지 매각 뭐 이런 이슈들도 있었고, 그리고 통신사들이 오를 때는 뭐 포지 투자, 뭐 포지에 대한 뭐 여러 지배력 강화 이런 내용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금리 인상기,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에는 상대적으로 이런 우위에 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어떤 경제 해석 논리만을 가지고 유망 업종을 발굴하거나 주도 업종을 선별해 나가는 것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오히려 지금은 스타일적인 변화와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부분 등을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필요한 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코로나 이후의 유동성에 의해서 우리가 갖게 됐던 모든 그 논리들 그걸 일단 다 지워버리고 네, 그렇죠. 시작을 새롭게 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때로는 자꾸 투자를 이기고 지구의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말 그대로 데미지를 크게 입었을 때 다음 게임을 뛸 수 없을 정도가 될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실이 아주 클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새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평생 투자라는 것들의 관점을 몇 번 수행을 하게 될까라는 것들도 대략적으로 그려놔야 되는 것 같고요. 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저도 투자 분석 관련된 업무를 20년 넘게 수행하고 있는데, 이 기간 중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 게임 정도를 제가 뛰었었던 걸까? 그 중에서 제가 실제적으로 투자하고 했던 게임은 한 4게임 정도밖에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 분석 업무를 하고 있지만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투자할 수 없는 그런 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4번 정도 게임밖에 안 뛴 것 같고, 실제적으로 제가 뛸 수 있었던 게임은 한 8게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번의 게임을 더 치르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저는 실제적으로 뛰어들어서 플레이어가 되기보다는 해설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도 이번에 첫 번째 게임을 치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번에 내가 4번째인 것 같아, 5번째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번에 내가 뒤로 물러서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이렇게 덤비셨다가 자칫 만약에 시장의 전개 과정이 내가 예상했던 거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버리게 되면 더 이상 내가 투자하는데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소위 깡통 찬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저는 무승부 전략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승패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승부도 상당히 좋은 결과물 중에 하나인 건데, 이 그동안 우리 사회가 너무 엘리트주의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게 무승부로 끝나는 거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에 북경 올림픽에서도 보시면 원했던 메달 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여유를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지금 저는 갖춰져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여유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나의 투자의 어떤 전체 플랜에 있어서도 적용해 보시는 부분 등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유동성 논리로 기술주, 성장주, PSR로 대변되는 어떤 그런 주식들에 투자를 하신 분이 있는데 지금 뭐 50% 반토막 나거나 60%, 70% 빠졌어요. 그러니까 더 빠지겠어? 하고 언제가 오르겠지 이렇게 기다리다가는 더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뭐 사실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사실 절반 이상의 50%의 손실이 나는 케이스는 뭔가 지금 크게 어그러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가 개별 주식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인덱스 관점으로도 그럴 거고,
그리고 시장 자체로서도 우리가 곱씹어서 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거기에 있어 뭔가 실체의 변화가 크지가 않다라고 한다라면 언제든지 어떤 가치가 복원될 수 있는 여지 등은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그 처음에 어떤 투자의 선택을 하게 됐을 때의 상황을 한번 복기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준비를 통해서 믿음을 갖고 이런 식에 대한 결정을 내렸었는지 생각한다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그냥 어디에서 온 문자 하나를 받아서 아니면 어디에서 뭐 스쳐 지나가듯 광고처럼 지나간 그 유튜브에 쇼컷 영상에 나왔었던 그거를 대략적으로 감적으로 추론한 이후에 이런 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 결과물이라면은 뭔가 그거는 이제 재투자에 대한 고민을 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의 평가와 상관없이 자기가 샀던 이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다면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실적이라든가 이제 새로운 이 환경에 맞는 새로운 환경에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주식으로 바꾸는 게 당연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제가 아까 자꾸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 등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게임 중에서도 다음 게임이라는 것을 준비하려면 뭔가 그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부분도 있을 거고요. 네. 우리가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야구를 치자면은 완전 진짜 영봉패로 끝날 상황까지 가더라도 맨 마지막에 야 그래도 열심히 해. 내일 게임이 있잖아. 적어도 게임 막판이지만 스윙의 폼을 끌어올려야만 내일 다시 정상적인 폼을 가지고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라도 그런 것들을 바꿔놔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계속 그 문제를 끌어안고 그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면 그 문제가 또 재발할 수밖에는 없게 돼요. 그냥 흔히 내가 지금 테마주 투자라든지 무슨 정치 테마주 투자를 했다가 큰 실패를 보았다라면 다음 언젠가 미래에 있을 다음 투자에도 똑같은 실수나 나쁜 습관을 또 드러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나 스스로 분석을 해냈다라면 다음에는 절대 그거는 하지 말아야지. 그 기준을 갖고 계실 그것조차도 얻어가는 것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나 자신에 대한 그 성찰이 먼저 있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바뀐 환경에 맞춰서.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